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한때 V제로로 불렸던 김건희 씨가 특검 포토라인에 선 데 이어서 구속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근데 김건희 씨의 사법적 운명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논의하고 합의해야 할 문제가 이 사건을 계기로 도출이 됐는데요. 대통령 부인, 영부인의 지위와 역할 어떻게 볼 것인가는 바로 이 문제입니다. 자, 오늘 토닥토담에서 이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8월 9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랜만에 모셨네요.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냈습니다. 네. 예, 늘 아침마다 봐서 어쨌든 청취율 2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맹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전직 영부인이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것도, 공개적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게 된 것도 모두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 이순자 권양숙 여사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적이 있기는 하지만 참고인 신분이었고 모두 비공개였습니다. 네, 뭐 이 이야기부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워낙 뉴스가 쏟아졌고 저희도 본방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렸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까지 뭐 다시 짚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우리 그 변호사님께 네. 이제 며칠 뒤면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2일입니다. 10시 10분에 네,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 발부가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보고요. 100%. 영장 청구도 좀 바로 첫 소환 이후에 이루어졌잖아요. 아마 특검으로서는 증거를 다 확보하고 구체적인 진술도 모은 상황에서 네. 이제 손 위에 올려놓고 이 주요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지만 대단히 모순적인 거예요. 나 건진을 만난 적 없다는데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갔다는 흔적들. 네. 그럼 객관적인 증빙과 모순되고 거리가 있을 때 이 사람을 그냥 밖에다 두면 증거인멸 시도하겠구나. 말을 맞추겠구나. 본인의 휘하에 있던 사람들과 종용이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이건 법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 거의 100%에 수렴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도 그렇게 전망하십니까? 뭐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진술이 계속 달라지고 있고 계속 진술이 달라진다라는 거 누군가와 또 입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고 증거 조작이나 이런 것도 해당할 수 있고 뭐 그러니까 법원 같은 경우가 계속 이런 것들을 봐왔고 그리고 말에 신빙성이 없는 사람들 이제 뭐 될 수 있으면 안에 묶어두고 말을 못 맞추게 하려고 이제 노력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 뭐 그 외에도 다른 모든 걸 또 상황을 또 봐야 되고 그리고 저는 사실 법이 그래서는 안 되지만 법이 또 국민들의 법 감정을 눈치를 안 볼 수도 없고 그렇죠. 생각이 이제 명확하게 그게 있기 때문에 네. 사실 법이 사람들의 마음이 다가가지 않으면 작동을 안 하잖아요. 네, 그게 맞는데 네. 그게 맞는데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막 풀어주고도 하고 이러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네.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M장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일단 생각보다 좀 늦게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통보를 일찌감치 했었죠. 일찌감치하고 근데 그렇죠. 그 시간 사이가 텀이 좀 길어서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해하셨는데 그 사이에 다른 사람들을 많이 불러서 다 이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특검의 나름의 빌드업이었던 것 같아요. 예, 소위 말하는 이 그 죄수의 딜레마. 이 여러 사람이 와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 피해가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이 공이 똑같이 전망하신 것처럼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이러면 부부 동시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 그냥 일반인
에서도 부부 동시 구속은 사실은 사례를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경우가 없었죠. 없었죠. 네, 이거 전혀 초유의 없었죠. 상황이죠. 뭐, 헌정사에서 볼 수 없었죠. 다른 나라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뭐 저기 다른 나라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 네, 부부 같은 부부 같은 경우는 경우는 뭐 처형을 당한 당했으니까. 아, 맞아요. 그건 처형을 당한 거지. 예, 예. 동시 그래서- 구속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처형을 당했으니까. 아마 헌정 사상 최초고 세계적으로도 그런 경우는 거의 저도 기억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이고. 비극이죠, 한국에. 이걸 나중에 사가들이 어떻게 기록할지 저는 참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제 역사가들도 난감할 거예요. 이런 거 기록할 때. 사실 이게 뭐 이게 기록하면서도 이게 되게 부끄러운 기록들이고 그런데 사실 역사가의 임무는 부끄러운 기록들을 잘 정리해서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정확하게 남기는 거니까 네. 하지만 남기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 우리도 참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여기서 이제 그 김건희 씨가 그 지난 3년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해왔는지는 여기서 굳이 복귀할 일은 없을 것 같고 우리 김만곤 박사님께 김건희 씨 이제 영부인 대통령 부인 영부인에도 여러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유형을 좀 나눈다면 어떤 유형에 속한다고 보세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유형을 아주 크게 나눈다면 적극적으로 이제 외부에 나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있고 활동형. 안쪽에 들어와서 활동형 있고 안에서 내조형이 있는데 내조형.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에서는 이게 김영삼 대통령이 부인인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가 내조형이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적극적으로 잘했던 분들 중에 또 생각해 보면 또 이효 여사 같은 분이 이제 바깥에 나가서 거의 동지적 관계를 이제 그렇죠. 맺었던 이제 케이스인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두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돌아볼 때 이 두 분들을 비난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비난하지 않고 특히 뭐 손명순 여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사가 있나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로 어떻게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외부적으로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 안에 이제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의 복지 관계만 계속 이제 도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또 그런데 그러면 진짜 아무것도 안 했느냐라고 하면 정말 아침마다 모든 신문들을 다 읽어보고 독자 칼럼까지 다 읽어보고 민심을 대통령에게 전했대요. 대통령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들을 전했다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나름대로 또 다른 역할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이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통령이 가지 못하는 행사를 자기가 외국에 간다 순방한다든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외부 활동을 많이 하셨고 그런데 원래 자기 자신이 여성 운동가였고 그렇죠. YWCA에서 부터 여성 권리 운동을 하셨고 여성들에게 사실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최초로 뭐 결혼 신고하라고 이야기했던 분 중에 한 사람이고 그래서 거의 여성 운동 1세대죠. 그렇죠. 1세대신 분. 그렇죠. 결혼 신고 안 하면 아무 권리도 되찾지 못한다. 그냥 소방받으면 쫓겨나니까 결혼 신고를 해야 법적 권리를 찾는다라는 걸 처음으로 우리나라 여성들에게 알려주신 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 그리고 사실 김대중 대통령 러브 스토리도 되게 유명하죠. 유명한 러브 스토리. 엄청 유명하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이 아마 이게 뭐 자기 와이프랑 만났을 때 결혼 전과 결혼 후에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 농담하는 거 들어보면 정말 폭소가 터질 정도로 이제 두 분 사이도 되게 좋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좀 외부적으로 활동하셨지만 근데 그게 또 인사나 이런 쪽으로는 전혀 관계한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인사와 선거 공천 관계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정책을 할 때 뭔가 관계할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 물론 우리는 그런 거 다 할 수 있다는 걸 사실은 다 알고 있고 인정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대체 그걸 어디까지 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인데 이제 뭐 이호 여사나 이런 이렇게 적극적인 활동하신 분들도 인사나 공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련하거나 이랬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혹시 이제 그 역대 영부인 중에 김건희 씨하고 가장 유사한 영부인을 꼽는다면 누굴까요? 저는 우리 영부인들 중에 뭐 아마 이순자 딱 그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순자 여사겠죠. 이순자 여사가 뭐 사실은 이제 뭐 치맛바람으로도 엄청나게 유명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무슨 빨간 치마 복부인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로도 잘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우리 이게 대통령이 군인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관료들이나 뭐 이런 부인들 다 그런 모임들을 만들고 하는데 이게 군인들 그 와이프들도 남편의 계급에 따라 다 정해진대요. 서열이. 그래서 그런 조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장 역할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뭐 우리가 뒤에 뭐 또 알게 되겠지만 모든
비자금 같은 거 조성 나중에 이제 전두환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비자금 같은 게 조성이 되는데 그 비자금 조성에 이제 이 이순자 여사의 동생이 항상 이제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화수분처럼 돈이 거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순자 여사가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김건희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가장 닮아 있는 유형이긴 한데 이제 그때는 또 독재 시대였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는 또 차이가 있고 민주화 시대 때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하면 민주화 이후에는 이렇게까지 했던 분은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우리 두 분은 대통령 부인 일하나 이런 거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제가 남산에 어디 과학관 이런 데 가면 유경수 여사가 지원을 해줬다 어쨌든 이런 게 좀 많이 떠오르고 최근에는 그러니까 유쾌한 정숙 씨 이래서 항상 이제 웃으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옆에서 이제 보좌하고 같이 동기이잖아요. 대학교 친구였고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그림자 내조 한복 입은 곱게 차려입은 영부인이 되게 안 보이는 데서 고전적인 좀 여성상을 좀 구현해냈다면은 그거를 약간 탈피한 게 저는 이제 김정숙 여사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다가 김건희 씨는 상당히 이제 낯설게 다가왔죠. 초기부터 예, 대선 국면부터. 우리 M장은 가장 기억에 남는 영부인이 누구예요? 저는 권양숙 여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냥 가장 제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영부인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도드라지지도 않고 또 내조에 집중하셨던 것 같고, 네. 그게 가장 당연한 거고 예. 가장 평이한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국정에 개입을 했다. 그래서 국정농단을 했다. 라는 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목걸이를 받았네, 뭐를 받았네, 그죠? 라고 하면서 비위하고도 지금 돼 있고 거의 종합 세트 이 성격을 띠고 있는 그런 인물 아닙니까? 비례 완전 종합판인 것 같아요. 받았다는 것도 대단히 고가입니다. 이를테면 목걸이 하나가 6천만 원이 넘고 지금 보도에 따르면 다이아가 커서 너무 놀라더라. 좋아하면서 받았다고 건진이 보냈다는 사람한테 통일교 2인자한테 막 문자를 보내고 그래요. 육성까지 또 나왔어요. 천수삼 농축액을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통일교에서 제작하는. 그러니까 너무 몸이 좋아졌고 너무 잘 마셨다고 인사를 하고서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참 이게 국민을 어떻게 보고 있지 지금도. 그럼 과거에 본인이 V0라고 지칭될 때도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독특한 인물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영부인이 뭔가 어떤 국정에 개입을 한다 할 때도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남편인 대통령을 통해서잖아요. 남편이 대통령을 통해서인데 김건희 씨는 그냥 자기가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제 특검의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가 김상민 검사를 공천하게 도와주라. 그러면 공기업 사장들이나 장관 자리 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했다는 거잖아요. 김영삼 전 의원은. 그러니까 뭐냐면 확보됐다는 거죠. 남편이 대통령을 통해서 뭐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하는. 그러니까 V0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요. 네. 이 행태를 보면.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마포대교 순시했을 때 그때도 사실 김건희 씨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있던 시기였었고요. 네. 잠시 좀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마포대교에서 나타난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 경찰에서 도로 통제를 하기도 했었고 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개인적인 느낌은 되게 억울해하고 있구나. 사실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있는데 남편보다 사람들이 국민들이 왜 그걸 몰라줄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막 연설하듯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때 그 사진이. 아까 우리가 이제 대화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들었잖아요. 네. 처음에 들었던 얘기가 뭡니까? 내가 정권을 잡으면. 네. 주어가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라고 안 해요. 이게 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거기서 서슴없이 정치보복을 언급하잖아요.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는데 네.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이게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정치 권력을 잡은 사람도 정치보복이라는 걸 하면 안 된다라고 네.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자기가 권력을 잡은 것도 아니고 자기 남편
편이 대통령이 된 건데 마치 그것이 자기한테 공적 지위가 오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검찰총장 시절 때 뭐 조국 부부 수사하는 거 이야기하는 걸 들어도 마치 공동 수사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자기가 검찰총장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동 검찰총장처럼 우리가 정경심 가만히 놔둘라 그랬는데 쟤네들이 너무 좀 들이대서 우리가 할 수 없이 또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생각하는 거 방향 자체가 기본적으로 완전히 좀 다른 사람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좀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냐면 이게 옛날에 이게 저희들이 우리가 위선자라는 말을 영어로 할 때 히포크리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히포크리시라는 말이 이 고대 그리스에 가면 어떤 연극의 한 장면에서 어떤 거냐면요. 뒤에 배우가 있고 뒤에 진짜로 말하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연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액션만 하는. 예, 액션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위선자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게 이 두 부부가 정말 이렇게 위선적인 부부인 거죠. 누구 하나는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는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 대통령이라는 마스크를 쓰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이 위선뿐만 아니라 우리 자기가 한 목걸이가 짝퉁이라고 스스로 밝히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이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우리가 카운터핏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 모조품도 어원을 따라가다 보면 이게 어떤 뜻이냐면 의도적으로 남을 속이기 위해서 만든 물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타인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김건희를 비롯한 윤석열 정부 자체가 저는 이게 짝퉁 정부였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남을 속이기 위한 유사 권력이었던 어떤 그런 체제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3년을 놀아놨다라는 게 너무나 어떻게 보면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의 수치스러운 느낌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될 게 이제 김건희 씨의 초점을 맞추면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초점을 맞추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씨의 이런 행적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냐. 그러니까 다시 말 거꾸로 얘기하면 김건희 씨는 남편 몰래 이런 짓을 했던 것이냐. 아니면 남편의 용인하에 내지 남편과의 상의하에 했던 것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조금 전에 제가 김상민 검사건을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5월 9일 날 2022년 5월 9일 날 명태균 씨하고 통화하는 맞습니다. 윤석열 당시 대통령 그 당시가 아니죠. 그때는 당선자였으니까 윤석열 하여간 전 대통령과 통화한 직후에 바로 또 김건희 씨가 전화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씨의 그 행태에 대해서 거의 용인 내지 묵인 내지 방조 내지 동의 이게 이루어졌다는 것도 상당히 좀 사실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 공개적으로 인정했다고 봐요. 사실 공천 개입 논란이 있을 때 윤석열 씨가 대국민 담화하면서 했던 얘기 중에 자기 핸드폰을 부인이 자다 보면서 답장을 보내고 있었다고 그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뭡니까? 직접 그 핸드폰을 보면서 구체적인 지시를 그 핸드폰을 통해서 했다는 얘기를 대국민 상대로 했어요. 맞아요. 이미 인정을 한 거죠. 이미 인정까지 해버렸다. 그러니까 더 거침이 없었다. 김건희 씨가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허락하에 내지는 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정치 공동체를 넘어서 공동 대통령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 같고 말씀 주신 대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공천에 개입을 하면서 내가 다 당선인한테 미르라고 그러니까 김영선으로 미르라고 얘기해놨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다? 아니요. 본인도 통화를 하니까요. 내가 윤상현이한테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게 무산됐습니까? 아니요. 그게 현실화됐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김영선이라는 의원과 세비를 반으로 나눠 가졌었던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몰랐을 수 있겠으며 그 측근 그룹들 아니면 가까웠다고 하는 분들이 과정 중에서도 이런 얘기했던 게 제가 인상 깊었는데 아니 여사가 더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정치력이 좋은데 그렇게 하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딱 이런 상황인 걸 알고 있었구나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거죠. 단적인 예가 지금 이제 비어폰 관련해서 세 등급이 있었는데 김건희 씨에게 지급된 비어폰이 A그룹이었다는 거잖아요. A그룹이었죠. 대통령과 동일한.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세계에서 김건희 씨가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다 이제 그 하나로 다 압축적으로 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놀란 게 12월 3일 그날 밤 전날에 김건희 씨가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2번 보내고 다음 날 국정원장이 단문 보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 왜 이런 일이 발생하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니 대통령분이 국정원장한테 연락할 일이 뭐가 있어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공적 라인이 우리의 있었다는 원칙으로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저는 이제 모든 이렇게 나오는 상황을 다 들여다보고 비아폰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한민국에서 5명만 할 수 있는 일을 네. 김건희 여사가 아무런 공적 권한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통해서 제가 또 하나 유추해본 건 뭐냐면 당연히 윤석열은 김건희가 하는 일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뒤늦게 안 일도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럴 수도 있죠. 예, 뒤늦게 안 모든 걸 다 예, 알지는 않았다. 예, 모든 걸. 그러니까 소위 김건희가 먼저 뭘 해놓고 난 다음에 뒤늦게 윤석열이 알게 된 경우도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인 권력이라고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부분은 뭐냐면 누가 진정한 권력을 행사를 하느냐인데 아까도 우리가 계속 이야기해왔던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윤석열 이라는 사람 대통령일 때 그 공적 라인을 거치지 않고 뭔가를 많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적으로 명태균 씨가 뭐 저기 거인 어깨 위에 앉아 있는 뭐 안진뱅이 뭐 이런 비유를 하면서 장님에서 안진뱅이 주술사.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는가. 어찌 보면 거기에 모든 게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좀 잠시 전하는 말씀을 듣고 사실은 여기서 뭐 김건희 씨에 대해서 더 이상 이야기하면 도대체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 사회에서 뭐냐. 이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치철학자 김만권 박사, 장윤미 변호사, MC 정원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대한민국에서 영부인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이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박사님이 좀 정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저는 이제 국가마다 좀 맥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뭐 전통적으로 영부인이 공적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인정해주는 어떤 그런 전통이 만들어져 왔던 국가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좀 드물게 영부인에게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어떤 법률 조항도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부인에 대해서는 뭐 정의하는 법률 조항이나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적으로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영부인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규정해야 될 건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마다 맥락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영부인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주로 있는데 저는 이런 역할을 할 때는 사람들이 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이 뭐냐라고 하면 주로 대통령이 권력을 담당하고 그리고 그 권력에서 다수자 지향적인 어떤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 소외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뭐 소수자들이 소외된다든지 이런 역할을 많이 되는데 빈자들이나 소외되는 역할들이 많이 나오는데 근데 거기에 주로 어떻게 보면 영부인들이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전통적으로. 그러면 생각해보면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권리에 개입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볼 때 뭐 노인, 청소년 뭐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의 문제에 대해서 영부인들이 활동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활동했을 때 우리는 공적으로 이거 활동해도 누구도 비난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공적으로 활동하면서 다수자 지향적인 정치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 반대편에서 소외되는 세력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권리를 향상시켜주는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한다면 사실 영부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비판할 지점이 있나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예. 하나하나 좀 먼저 정리해서 일단 조금 전에도 그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대통령 부인에 대한 법률적 규정이 없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영부인이라고 하는 단어도 엄밀하게 법률적 용어도 아니고 행정적 용어도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관습적 용어일 뿐인 거죠. 그리고 사전적으로는 그냥 남의 부인을 높여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그죠?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영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적 호칭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찌 본다면 대통령 부인 이게 더 법률적 용어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한때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국모라고 불린 적도 있습니다. 네. 기억나십니까? 네. 대통령 부인은 거의 국모, 거의 본관적 용어. 지금은 그런 얘기 안 쓰죠. 네. 그때 근데 자유당 시절 대통령의 부인은 국모였었죠. 그러네. 네. 그리고 이제 대통령 부인 이름으로 된 무슨 스포츠 대회도 있었어요. 네. 대통령 부인컵 정구 대회 뭐 이런 것도 있었고요. 아니, 박정희 정권 때만 하더라도 뭐냐면 대통령의 아들은 영식, 맞아. 대통령의 딸은 영애.
예. 이렇게 막 불렸잖아요. 네. 별도의 호칭으로 부르는 게 예우인 것처럼 저희 막 교육받고 이랬던 세대죠. 저희.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제 관습적 표현이었던 네, 건데. 법률적 표현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도 근데 혹시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 대통령의 부인을 국무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주 많이 남아있다고 보세요? 있죠. 왜냐하면 이 수사 과정 중에 그런 표현이 나와요. 이제 아까도 이제 김건희 씨 얘기는 좀 자제하려고 하는데 그 뭐 모조품을 가져갔니 남한테 빌려서 뭐 목걸이를 했니 이게 막 논란이 그 당시에도 됐었잖아요. 그래서 빌려서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통일교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래도 일국의 국모인데 목걸이 이런 걸로 이렇게 고충을 겪어서야 되겠냐? 우리가 목걸이를 갖다 주자. 이러면서 그 6천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갖다 줬다는 그런 진술이 확보됐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모라는 표현이 아직도 거의 왕의 부인, 왕비 같은 느낌으로 인식되고 있는 측면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좀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는 경우 뭐냐면요. 실제 우리가 민주적 사회가 되고 우리가 선거로 대통령을 뽑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이 우리가 마치 대통령을 왕을 뽑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을 왕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노년세대로 갈수록 약간 그런 성향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근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리면 그 노년세대에 그런 영향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게 뭐 자유당 시절부터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때 국모처럼 취급을 했고 또 이승만을 왕처럼 취급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시대 때 성장하고 자라신 분들한테는 그런 인식이 어느 정도는 박혀 있을 수밖에 없는 이제 일부 사람들에겐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계속 우리가 이제 그 말하는 걸 봐도 심지어 알 수 있잖아요. 비가 안 와도 비가 와도 다 대통령 탓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사실 옛날에 왕이 어떤 사람에 따라 비를 내려주고 안 내려줬다라는 네. 그런 방식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무리 부정한다고 해도 우리 안에 그런 의식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건 부정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런 것들 때문에 여전히 이런 말들이 영향력을 갖고 작동을 하고 있는 거는 뭐 저는 그걸 거부해서는 또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한번 그 뜬금없는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대통령제 말고 의원 내각제에서 네. 총리 수상의 배우자가 이렇게 그 권력을 휘두르면서 비위를 저지르고 했던 경우가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저는 사실은 이제 솔직히 말하면 거의 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의원 내각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총리의 아내가 이랬다. 뭐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게 뭐 독일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질적인 지도자가 그 내각 수상이잖아요. 네. 예, 뭐 우리 뭐 제일 잘 알려진 게 메르켈 남편인 그 요아임 자우원가? 예, 그분 이제 장보러 다니고 막 이렇게. 네. 조용한 내주. 그분 조용한 내주 정도가 아니어서 아예 거리를 걷죠. 그 자기 그 와이프가 소위 말해 수상 취임식에도 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텔레비전으로 지켜본 사람이고 연구실에 텔레비전으로 본 사람이고 그리고 와이프랑 그 소위 말해 메르켈과 바깥으로 어디를 뭐 외국에 해외 순방을 한다든지 이럴 때 따라간 적도 거의 이제 없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가끔씩 이 남편이 나타나면 해외 토픽으로 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드문 경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권력이 제대로 잡힌 어떤 민주국가에서 특히 의원내각제를 하려면 그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 국가에서 수상의 배우자가 이런 거로 말썽을 냈다라는 건 사실은 저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런 그 분석도 있잖아요. 절대 권력에는 항상 문고리 권력이 나오게 돼 있다. 왜 그러냐면 절대 권력은 거의 모든 걸 만기칠람을 하려고 하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권력 행사는 나눠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문고리 권력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분석을 하는데 그 문고리가 꼭 비서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배우자가 문고리 권력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 대통령제 지금 우리가 뭐 퍼스트 레이디 뭐 계속 이야기하면서 배우자들 이야기하고 뭐 퍼스트 젠틀맨 이런 거 이야기할 때 거기서 뭔가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케이스들을 다 찾아보면 다 대부분 다 어디냐면 미국 케이스지거든요. 미국 사례들이면 이미 대통령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공적으로 바깥에 내놓고 뭔가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그러면 만약에 대통령의 부인이 어떤 활동을 할 때 그것을 공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비판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 자기 뭐 와이프인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하는 걸 아예 못 하겠잖아요. 제2 부속실 자체가 없었죠. 제2 부속실 맞아요. 자체도 없었고 특별 뭐 감찰관 같은 거 주는 것도 계속 반대했었고 그러니까 이게 뭐 견제 자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명확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옆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뭐 다양한 정책적 조언 같은 것들을 해줄 수는 있다고 하지만 그런 것들이 자기가 직접 뭘 하는 건 정말 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문고리 권력을 넘어서 그 위에 있는 권력이 되는 거죠. 문고리가 아니라.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게 아까 이제 제2부속실 뭐 설치 논란 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차라리 대통령 부인에 대해서 그 법률적 규정을 하자. 그래서 법률적 어떤 지위를 주고 그걸 해야 그다음에 책임 한계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것 아니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그래서 공적 감시망 안으로 끌어들이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 네. 이런 주장이 그때 네, 있었거든요. 제2부속실이라는 것도 그래서 필요하다는 건데 오히려 왜 없앴냐면 아무것도 안 할 거고 내조만 할 건데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러면서 사실 엄청난 권한 행사를 했었던 거예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 비슷한 적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크론 대통령이 본인 부인과 관련해서 공적 지위를 헌법상 우리가 규정을 하자. 그리고 예산도 별도 책정해서 이걸 공적으로 끌어올리자라고 했는데 이게 대단히 비판을 많이 받았었대요. 프랑스에서. 네, 오히려 아무런 공적 지위가 없는 사람한테 우리가 왜 혈세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라는 취지였는데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는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이제 오히려 미국에는 법으로 연방법으로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데 대통령 배우자가 대통령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서비스가 배우자에게도 대통령과 동일하게 부여된다라는 아예 법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도 별도로 책정돼 있고 그러니까 입법론이 각 국가마다 또 상황마다 그러니까 다른 거. 좀 추상화하면 이런 거잖아요.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역할과 어떤 책임을 법적인 어떤 규정을 통해서 통제할 것이냐 아니면 양식에 맡길 것이냐. 결국 이 문제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하나 들여다보면 참 재밌는 케이스가 사실 이제 클린턴이 엄청나게 정치적 영향력을 많이 발휘했고 그리고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제일 하고 싶어 했던 게 의료보험 개혁이었거든요. 미국의 의료보험이 엉망이잖아요. 우리가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그걸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을 주겠다라고 해서 이걸 정리하고 싶어서 의료보험 개혁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힐러리 클린턴이 위원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의사협회에서 소송을 해요. 왜 영부인 이걸 맡느냐? 이게 무슨 법적 권한이 있다고 이걸 맡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그 소위 말해 비밀 회의 같은 거는 오로지 관료들만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의료보험 특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비밀 회의 같은 것도 하고 있다. 이건 니네들이 만약에 회의한다면 자료를 다 이게 내 세상에 다 공개해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때 처음에 재판은 뭐라고 났냐면 이거 공개해야 된다고 났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 그 클린턴 행정부가 다시 소송을 걸어서 이 두 번째 소송에서는 이게 그 대통령의 부인이 관료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내요. 관료라고 하는 판결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 비공개 회의 같은 것도 할 수 있다라는 식의 그게 나왔는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이 판결이 나고 난 다음에 미국에서 엄청난 비판이 따라와요. 억지로 끼워 맞춘 판결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아무 권한도 없고 우리가 공적으로 뽑아준 적도 없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그렇게 함부로 자기 가족을 그런 식으로 임명할 수도 없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엄청난 역풍이 사실은 미국에서도 불었었어요. 근데 그 말씀하니까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트럼프로 하면 트럼프 일기 때는 딸이 그때 특별고문 이름이 뭐죠? 특별고문인가 했고 지금 2기 때는 장남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정서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전혀 안 되죠. 근데 저게 아니 미국에서 아무 논란이 없습니까? 이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다 이제 비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비판은 합니까? 비판은 다 하고 이렇게 가족을 쓰는 게 맞냐, 이렇게 가족을 쓰면서 망가진다라는 그런 비판들은 언제나 다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알고 보면 트럼프가 그런 것들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죠. 따라가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자기한테 반대하면 자기한테 반대되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몰아붙여서 쫓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되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볼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지금 미국을 민주국가라고 볼 수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뭔가 엄청나게 고장나 있는 상태고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라 지금 미국의 샘플을 들여다보는 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거든요. 근데 미국의 샘플을 들여다봐서 의미가 있는 건 뭐냐라고 이제 뭐 본다면 그렇게
마음대로 인사권을 쓰고 그리고 가족도 막 쓰고 이러는 이 트럼프 정부가 얼마나 비민주적이고 얼마나 세계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공사 영역의 구분이 없어진 어떤 그런 정권이 어떻게 민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어떤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만고 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부인이 활동을 하는데 아무 문제 제기가 없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사회적 약자는 이렇게 보듬고 하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칭찬을 한다. 그런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미국 같은 경우도 오바마 대통령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또 왕성하게 활동을 했잖아요. 네. 왕성하게 활동을 했는데 무슨 논란이 벌어진 적은 별로 없고 오히려 차기 대통령 후보로 뭐 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놓고 본다면 대통령 부인으로서 어떤 해야 될 영역은 있을 수도 있다. 네. 그것이 비정치적이고 네. 오히려 인도주의적인 그런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국정을 펴는 데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국정을 통해서 커버가 되지 못하는 부분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인도주의적 어떤 차원에서 대통령 배우자가 보듬고 해 들어가는 것도 일정하게 긍정적 사회적 역할이 될 수 있다면 차라리 오히려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한계도 지워주는 법률적 규정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 뭐 이게 법률적 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정말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어디에다 한계를 지을 것인가도 상당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토론에 들어가면 엄청난 논란이 나올 거라고. 디테일에 들어가면 엄청난 논란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정할 것인가가 상당히 큰 문제이겠지만 저는 이게 우리가 어디를 한계를 둘 것이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도 뭐가 부패이냐 아니냐는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정해서 어떤 영부인이 활동하는 범위를 정해주는 것보다는 이걸 감시하는 기구를 만드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관찰관 같은 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감시하고 그리고 대통령 뭐 사촌이네 뭐 이렇게 다 감시를 하는 기구들을 만들어서 거기서 하는 이제 잘못된 부패 같은 것들을 판단하고 그것들 비판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를 만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저는 제2부속실이 별로 효과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대통령처럼 의존을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기구에 불과하지 그렇죠. 감찰하는 기구는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핵심은 감찰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들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분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됐을 때 남편도 없고 자녀도 없기 때문에 관련돼서 그런 비리는 없을 것이다라고 했더니 전혀 생뚱맞은 사람이 뒤에서 모든 걸 다 하고 있었잖아요. 놀라웠지. 그게 문고리라니까 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꼭 배우자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얘 권력,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자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그림자는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 그림자에도 빛을 비출 수 있는 이 제도적 장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특별감찰관 그 제도를 복원시키라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대통령 스스로 그런 것들을 좀 자기 스스로 좀 그 제도 안으로 본인을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가끔 요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태종 이방원을 자꾸 떠오르는데 자기의 부인이 원경왕후 민씨 일족을 거의 씨를 말려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옥자를 저기 딱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아들 충녕대군을 또 그 하면서 충녕대군의 그 처가 심씨죠 아마 거기도 거의 싹 정리를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태종 이방원이 왜 이렇게까지 했는가를 하다 보면 결국은 권력에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데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저기 좋게 해석을 하면 그거에 대한 사전 차단책으로 상당히 이제 심한 방법을 쓴 건데 결국은 경계하고자 했던 것에서는 딱 맞는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우리가 이게 공적이다 사적이다 이런 말을 할 때 핵심이 뭐냐면 사적이라는 말은 우리들 사이에 거리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공적이라는 말은 거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없는 관계인데 바로 거기서 모르게 삭제한다는 공적인 관계로 들어오면 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이제 이게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리가 없는 사람이
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책을 맡게 됐을 때 이게 공과 사의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이것들이 완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명확하게 우리가 이 공과 사의 구분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경계를 알 수 없다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경계를 법적으로 어떤 긋는 것보다는 오히려 거기서 부패를 찾아내고 그것들을 제어하고 할 수 있는 어떤 감찰 기구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심리적 어떤 그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면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 정권에 나의 지분이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보면 김건희 씨가 몇 군데에서 등장을 하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네, 기여도가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따라서 그거에 대한 지분을 행사하는 데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고 문제 의식도 없었고 오히려 자기 정당화를 계속 해왔던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또 김건희 씨가 구속기로에 놓여 있고 하니까 여러 과거에 해외 순방했을 때 영상들 이런 게 많이 또 이제 또 돌고 있는데 대통령보다 먼저 본인이 이제 악수를 한달지 해외 그 수장들과 그리고 막 가운데 쓴달지 이렇게 되게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식이 어땠는지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권도 뭐 우리도 아니에요. 내가 집권하면 뭐 남북 문제에 관심 좀 가져보겠다. 이게 그때는 좀 농담이고 말실수인가 실언인가라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지금 보면 완전 한복판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대선 과정에서 먼저 기자회견을 딱 한 번 했잖아요. 그때 뭐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주에만 뭐 하겠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그 국민들이 원하는 대통령 부인의 상이 뭔지 본인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까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정말 또 그 기자회견 하게 되는 배경이 학력 위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제일 민감한 문제잖아요. 이게 학력 위조가. 이거 학력 위조로 나왔고 그런데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 좀 명심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결국은 자기의 경력을 위조했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이어지는 것들 자기 말대로라면 가짜 목걸이하고 나가고 다 위조인 거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권력의 중심에 우리가 진정성이라는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진짜 우리 이번 정권은 정말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번에 사실 윤석열이 지금 감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건 권력의 민낯이잖아요. 근데 또 이제 김건희가 보여주고 있는 건 얼마나 다 모든 것이 꾸며져 있는가. 그렇죠. 한편에서는 민낯을 드러내고 한편에는 가면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적나라하게 두 부부가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예. 정리를 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선출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게 우리나라나 우리 국민을 위해서 좋은가 안 좋은가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대통령이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그 권력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배우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배우자는 선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서 사실은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추상적 가능성이 여기에는 다 담겨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어떤 아주 나쁜 가능성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혼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이혼시킬 수도 없고. 떼어놓을 수는 없는 건데 그렇다고 선거 과정에서 그렇다고 후보의 배우자까지 검증하는 데는 너무나 많은 한계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사실 우리 역사적으로 들여다보면 대통령들이 정말 이 공사 구분하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되자마자 자식들 다 해외로 내보낸 경우도 있고, 그죠? 다 너네 바깥에 나가서 살아라. 여기서 네가 직업이 변호사인데 네가 뭐 수임하면 나 때문에 수임했을 거다.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내보내고 다 자기 사이들조차도 바깥으로 내보내고 해서 그 선을 그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시작부터 그 공사 구분이 정말 없었던 정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공사 구분의 경계가 없어서 그것 때문에 늘 말썽이 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처음이라서 내가 이거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대통령이 있었다라는 게 우리 비극의 시작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의 부인의 존재를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볼 것인가가 오늘의 주제인데 어렵게 생각 없이 최고 권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존재가 대통령 부인이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나쁜 가능성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가 결국은 과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쪽에서는 어떤 주장을 하냐면 그래서 법률적으로 오히려 감시망을 만들어 놓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실시간으로 일탈할 수 있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뭐 조금 전에 김만권 박사님 같은 경우는 특별 감찰관제 이런 이 실효성 있게 이제 운영하는 것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안도 주셨고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는 한번 공론화돼가지고 뭔가 좀 사회적 합의가 좀 도출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공감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특별감찰관제가 한번 만들어지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대통령이 함부로 없애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까지 규정을. 근데 그 말씀 하시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왜 국회 추천 얘기가 그다음에 없어요? 논의하고 있지 않을까요?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게 또 한 번 이제 제도가 한번 도입됐다가 다른 정권에서 이게 이제 아예 이제 안 해버리면서 유명무실화 돼버린 거잖아요.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도 참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우리 사회에 던지는 숙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이야기 좀 마무리하죠.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러가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